어제 민주당사 앞에선 도로에 수박들이 하나가득 깨지는 퍼포먼스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비대위가 정한 전당대회 룰이 이재명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지지층이 항의 집회를 연 겁니다. 논란의 핵심은 예비 경선, 즉 컷오프 룰인데요. 원래 컷오프는 당 중앙위원회 600명 투표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에서는 여론조사 30%를 넣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비대위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게다가 하나 더 결정을 했어요.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 투표할 때 권역별 투표제라는 걸 도입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크게 반발하면서 사퇴를 했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이 룰 바꾸지 않으면 당사 점거 농성 삭발식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지금부터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저입니다. 네. 예, 우선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대 룰 정하고 나면은 큰 산 하나는 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인터뷰를 약속했던 건데 네. 지금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네요. 원래 이제 그 어떤 규칙을 만들 때는 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 항상 지도부는 기존의 룰을 수정할 때 그 수정할 근거가 무엇인가, 거기서 따르는 부작용은 없는가를 늘 검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전준희는 주로 좀 대폭 수정한 안을 가져오신 거고요. 그 중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정안은 받아들였죠. 가령 대의원 당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그래서 당원의 권리를 좀 대폭 보장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그 본 투표에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당신과 민심의 유리를 좀 막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받아들였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안이었습니다. 원래 전준이 논의될 때는 본선 룰. 예. 원래 본선에서 결정하는 룰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건 경선 지금 룰. 문제가 된 건 이제 예비 경선 룰. 예. 예비 경선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가령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심사기구를 두는 것과 유사한 사전 이제 필터링 기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동안 중앙위원회에서 했었는데 네. 전준희는 여기에도 여론조사를 도입해보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의 부작용이 없는가? 당대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를 반영해도 아마 큰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네.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 나왔다 할 때 과연 그게 여론조사로 10몇 명을 돌릴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을 실무적 문제를 검토한 겁니다. 열 몇 명 나왔는데 여론조사로 1번 A 후보, 2번 B 후보 이렇게 열 몇 명 돌리는 게 과연 공정하게 이게 적용될 것이냐 그런 말씀이세요? 공정하다보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의 효율성에서 예. 과연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냐. 그래서 그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 어려움이 좀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제도의 불안전성이 걱정되면 기존 안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중앙위원회 컷오프제를 그냥 유지해보자. 이렇게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전준위에서는 여론조사 30%를 컷오프 단계부터 넣자는 건데 비대위에서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중앙위원 600여 명이 컷오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걸로 결정.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는 이렇게 된 겁니다. 본선에서 네.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높였으니 네. 당원과 민심 반영 비율을 높였으니 당원들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대신 예비심사 제도가 만약에 이 30% 여론조사가 대표 경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최고위원 후보를 압축할 때는 상당히 변별력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실무적 고민을 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발하는 측에서는 여론조사 30%를 안 넣으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혹시 이재명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지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당이 아직은 이제 이런 식의 음모론적 이 시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인데 예.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중앙위원회 컷오프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으면 솔직한 것이지 왜 이재명 후보를 왜 끌고 들어갑니까? 아,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지난 대다수가 매우 합리적이고 예. 모든 사람이 반 이재명 계보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아,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걸 그렇게 끌고 들어가 이재명 후보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들한테 유리한 룰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이재명 후보 끌어들이지 말라 할 때 그 자신들이란 게 누구예요? 그냥 또 이제 저 또 슬슬 싸움을 부추기시네. 아니 저 진짜 몰라 궁금해서 지금 여쭤요. 모르시죠? 예. 네, 모르세요? 네, 네. 아니, 어쨌든 그건 이제 예.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허. 어쨌든 이른바 어쨌든 친 이재명계 의원 뭐 철험회라든지 자, 이런 자. 이제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그만하시죠. 어제 기자회견에 네, 있었던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역할을 전당대회 준비위 전준위에서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전준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만든 거를 비대위가 바꾸려면 좀 네. 논의라도 하고 소통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 없이 그냥 바꿔버리더라. 이래가지고 에이. 전준희 위원장이 어제 사퇴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전날 같이 비대위원들하고 술 먹으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뭐 그 대화 내용을 다 밝히겠습니까? 자세한 여러 내용들을 얘기했고 물론 이제 전준희 위원장님과 일부 비대위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죠. 예. 근데 그건 견해 차이인 것이지 소통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저녁에 3시간 이상을 충분히 맥주 한잔 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준희에다가 이런 문제들을 좀 반영해달라고 비대위원들이 오히려 요청을 했었죠. 근데 그게 월요일날 비대위에서 잘 검토가 전준희에서 자신들이 얘기한 내용대로 이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비대위에서 수정을 했고 비대위에서 수정을 한 내용은 또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또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 윗급의 회의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당무위에서 이게 그럼 재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전준희 안을 비대위가 수정할 수 있고 당무위가 비대위 안을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적 절차가 있는 것인데. 거의 이제 당무위는 비대위에서 정해지면 거의 인준해주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은 관행이었죠. 그건 그렇군요. 합의 정도가 높을 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전준희 안과 비대위에서 수정한 안에 약간 이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당무위원회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당무위 가기 전에 비대위에서 재론할 가능성은 없단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거는 어차피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고 비대위원들이 당무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왜 따로 모여서 또 의논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존의 당의 큰 갈등은 당 대표를 맡은 사람이 관철하고자 하는 안이 있을 때 그거에 반대하는 개파 의원들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게 싸움이 커지거든요. 우상호 안이 없습니다. 다수 의견의 안을 듣고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쟁점은 최고위원 선출 룰인데요.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 선출할 때 최고위원은 여러 명을 뽑죠. 그래서 유권자가 1인당 2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대위에서 2표 중에 한 표는 자신이 사는 권역의 후보자들 중에 한 표를 찍어라. 이렇게 권역별 투표제를 처음 도입했어요. 요건 어떤 의도입니까? 2표 중에 한 표는 전국 전체 후보 보면서 뽑고 한 표는 자신이 속한 지역 뭐 호남이면 호남, 영남이면 영남, 충청이면 충청 그 후보들 중에 한 표 행사해라. 이건 어떤 의도죠? 그 최근에 수년간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요. 호남 출신, 영남 출신, 충청 출신의 그 소위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에 있는 초재선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구성됐었죠. 최고위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위원 지도부를 구성하는 원칙은 다양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는 혁신안으로 이 지역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도당 위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만드는 제도까지 도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의 의견이 골고루 지도부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지명직에는 여성, 청년, 노동 등 직능과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지명했었죠. 음. 근데 최근에 지도부 구성이 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음. 지역 여론들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무위원회에서 반드시 재론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가 조금 너무 강제적이다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어서 아하. 그건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한번 열어놓고 의논해 보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소위 이제 개딸분들, 네. 개딸, 개이모, 뭐 양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삭발식 예고하고 있어요. 당사 점거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저는 뭐 이분들의 열정과 마음 이해하는데 사실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어떤 그 제도를 도입해도 완벽한 룰은 없죠. 그런데 다 가능한 한 당원들의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높이고 또 민심을 반영하는 비율을 높인 그런 룰 개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결정사항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대룰 문제는 그렇고요. 이제 또 하나 네. 논란거리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그 출마 자격 문제인데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 비대위에서는 예외 규정 적용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네. 내렸는데 박 전 위원장이 다시 유권 해석을 좀 해달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 자신이 4월에 비대위원장 될 때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그때 나에게 피선거권은 확보가 된 거다. 근데 어떻게 한 번 확보됐던 피선거권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피선거권이 살아있는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더 대답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내려진 그 비대위원들의 이 유권 해석을 예. 뭐 필요하다면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당무위원들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 6개월 조항 선출직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의견으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이 말씀이세요. 당무위원회에서 한번 슬쩍 의견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슬쩍 물어보신다는 말씀은 지금 뉘앙스가 물어보나 마나할 거다라는 의견으로도 좀 들립니다. 네, 그 질문에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 전 비대위원장은 그거예요. 그 박지원 위원장 말씀은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 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뭐 어쨌든 됐죠? 네. 대선에서 어떤 저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청년 네. 정치인이 토사구팽 당하는 이런 이미지 같은 거는 우려되진 않으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지원 위원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고 또 충분히 여러 가지 도전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된 그 조항 자체를 이 박지원 위원장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박지원 위원장님 본인에게도 좋은 결과를 낳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결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 도전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어쨌든 그 질문은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네. 네. 아니, 후보 등록하면 다른 거 물어보실 것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많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긴 남았어요.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제가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현안 얘기도 좀 나눠봐야겠네요. 네. 일단 지난밤에 나온 뉴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민간인인 신모 씨, 이 신 씨는 이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 신 씨가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랜 지인이어서 사전 답사단에도 속해서 마드리드를 다녀오고 선발대에 속해서 마드리드에 가고 김 여사 일정을 내내 수행하고 전용기 타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실 입장은 무보수 자원봉사였다. 그리고 숙소와 항공편만 지원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무보수로 일하고 해외 가서 항공료와 그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김종숙 여사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대통령 사모님 부인께서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가서 대동하고 공무를 봤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으셨는데 예. 봉화마을에서. 근데 예. 그때야 뭐 참배하는 것이니까 국가적 행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온갖 극비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이런 개인 민간인을 지인이라고 해서 등록해서 데리고 갔다? 이 부속실을 차라리 만드시는 게 낫고요. 이 문제는 전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사실 저는 그동안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예. 제가 한 달 만에 좀 처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이 나토의 이런 개인적으로 지인을 데려갔다는 이 사안은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국정농단의 주범이 최순실 씨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 만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무슨 믿을 만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지인인 건 맞아요. 예. 아니 그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근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이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 됐다고 봅니다. 정식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오늘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어쨌든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연이은 그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봉화마을에 의해서 또다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야당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정상회담을 가는 비행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그냥 개인적인 여행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원래 기타 수행원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도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따져봤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 문제를 그때 가서 따져보죠. 그러면 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죠. 운영위에서. 네.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그 문제로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버금가는 사안이라고까지 보세요? 아니죠. 그건 구체적인 아니고. 국정농단이 있었고 예. 지금 그런 국정농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사건과 비교해 보자면 결국 지인 찬스라는 게 결국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인데. 경고다. 예,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아니하니 그렇다면 국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정식으로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을 놓고도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어요. 전 정권에서 지명된 사람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뭐 전 정부의 뭐 당 지금 대표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요. 전 정부가 어땠다는 평가는 그분의 평가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인도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고위 인사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 정부 인사를 일괄해서 비난하면 자기 자신도 잘못된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셔야 할 최고 책임자가 자꾸 전 정부와 비교해서 더 낫다는 식으로 피해가고 도망가는 방식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인사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검증 절차에 좀 더 철저할 필요는 없는지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지시하시는 모습이 더 대통령다운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떳떳하시면 왜 장관 지명 철회를 자진 사퇴를 유도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좀 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다 이제 데드크로스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예민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데드크로스 그렇죠. 이례적인 허니문 기간에는 참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 인사에서 보여준 소위 말하면 공적
어떤 상실감,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들, 검찰 출신들 이런 분들로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게 있고요. 인사 문제.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금 민생과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 권력을 즐기는 모습으로만 보이지 인생을 챙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이 빠른 데드크로스의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가해 보인다는 거는 뭐죠? 우 위원장님. 한가해 보인다는 건? 그동안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가령 뭐 빵집에 간다든가 뭐 대통령이 빵을 사드실 수 있지만 네.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막 마치 그런 식의 이벤트에 열중한 모습 이런 것들이 저것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럴 때인가 이런 모습들에서 한가함을 느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뭐 지금 이제 민생경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직접 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 국민이 원하는 거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전 정권과 비교하면서 탈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좀 더 신발끈을 묶고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을 하셔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 도어 스태핑에서 계속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 경쟁하는 당의 대표가 아닌 그냥 정치인 한 명으로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좋은 소통의 방식이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매일 좋은 방식인데요. 예. 항상 좋은 것 뒤에는 또 어두운 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매일 하시는 것보다는 예. 일정하게 날짜를 정해서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즉석 발언이 많으니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으신 건 좋은데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저런 구설수를 줄일 필요가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서 자꾸 감정적인 언어가 나온다든가 사실관계가 좀 부정확한 말씀을 즉석에서 하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게 국가가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도어 스태핑은 유지하더라도 조금 방법과 횟수는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사실 미국의 도어 스태핑도 매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주말에 끝나고 이제 퇴근할 때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신다면 조언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까지 제가 무슨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보셨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우리가 지금 야당 아닙니까? 예. 마치 뭐 저희가 드리는 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충고이지 오만하게 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